카이가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항공우주 전시회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T-50 고동훈련기와 KF-21 보라매, KT-1 중등훈련기와 수리온 기반 민간 헬기, 그리고 UAM 한국형 열가소성 탄소 복합 소재 등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항공개발 관계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T-50과 KF-21 보라매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우리 T-50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가와사키 중공업이 개발한 T-4 중등훈련기를 생산 및 운영하고 있죠. 운용한 지 36년이나 경과됐기 때문에 대체기가 필요하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요, 미일 정부가 일본 항공자위대 훈련기 T-4 후속기 공동 개발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왜 일본이 굳이 미국과 공동 개발을 진행할까요? 지난 시간에 일본이 미국과 훈련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거든요. 네, 먼저 일본의 항공기 제작 수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항공기 제작 기술력과는 별개로 예산이 굉장히 일본이 부족해요. 또한 한국의 FA-50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미국과의 공동 마케팅을 통한 전투기 해외 수출을 일본이 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현재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GCAP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항공기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산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T-50 개발 사례를 보면요, 1990년대 책정된 개발비는 1조 6,886억 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TA-50 개발 비용을 포함해 2조 1,938억 원이 1992년부터 2009년 사이에 투입됐어요. 그것도 KF-16 전투기 도입에 따른 절충 교육에 따라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면 물론 심지어 로키드 마틴이 13%의 지분까지 투자했음에도 이 정도의 개발비가 필요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10년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대입할 경우 일본이 T-50급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데 최소 3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반론도 존재하죠. 과거와 달리 현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발전으로 인해 개발비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실제 이러한 개념 하에 고등훈련기를 설계했다가 지옥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보잉의 T-7A 레드호크죠. 레드호크는 일본이 공동개발 사업을 위해 검토한 핵심 후보입니다. 미 공군의 차기 훈련기로 내정되었지만 워낙 삽질을 해대며 우리 T-50한테 희망을 주고 있는 꿈나무죠. 레드호크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미국과의 고등훈련기 공동개발을 계획하면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모델이 바로 보잉의 T-7A 레드호크입니다. 미 공군이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을 발표하자 보잉은 이미 신뢰성이 증명된 T-50과 경쟁하려고 했죠. 그래서 스웨덴 사브와 협력해서 92억 달러의 비용으로 미 공군 요구량보다 많은 475대를 납품하고 추가로 120대 분량의 시뮬레이터까지 제공하겠다는 과감한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보잉의 과감한 도전에 대해 미 항공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컸어요. 하지만 당시 보잉은요, 발전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개발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T-50과 같은 알루미늄 합금 동체는 수많은 리벳 작업이 필요해 양산 비용이 상승하지만 보잉은 자사가 자랑하는 일체 탄소복합재 성형 기술을 활용해 양산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런 보잉의 자신감은 현실에서 뽀록이 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설계한 결과 가장 먼저 윙락 현상이 발생했죠. 윙락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올렸는데요. 전투기나 고등훈련기가 높은 각도로 급상승할 시에 특정 각도를 넘어서면 기체가 실속하거나 안정성을 잃고 요동치는 현상입니다. T-50 고등훈련기는 약 35도 이상에서 윙락 현상이 발생하므로 미 공군의 요구 수치를 필요 이상으로 만족시키죠. 이와 비교해 T-7 레드호크는요, 25에서 26도라는 낮은 각도에서 윙락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직도 공식적으로 완벽하게 이 문제를 수정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잉은 소프트웨어로 에러를 수정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뭐예요? 소프트웨어로 이거 통제한다는 건 뭐예요?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이 정도 올리지 말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예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상탈출 시에 조정석 유리 파괴용으로 사용된 도폭선 폭약이 과도해서 탈출 레버를 당기면 조정석 내부의 폭발 압력이 폭증해서 20%의 확률로 뇌진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요, 보잉이 가격을 낮추고자 선택한 미국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사체 ACES, 이게 Advanced Concept Ejection Seat라는 건데, 이 ACES-5 사출 좌석이요,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미 이 사출 좌석 시장에서는 영국 마틴 베이커사 제품이 최고예요. 이미 신뢰성이 있는데 가격을 낮추고자 새로 개발된 모델을 썼다가 피해를 봤죠.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T7A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3년 작년에 초도 생산을 시작해서 2024년 올해 초기 작전 운용 능력 IOC를 획득해야 했지만 개발은 계속 늘어지고 있습니다. 보잉은 회계 보고서를 통해 2023년을 기준으로 T7A 계약금 92억 달러를 기준으로 이미 11억 4천만 달러, 약 1조 5,800억 원의 손실을 봤고요. 아직 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손실액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breakingdefense.com의 10월 11일 보도를 보면요, 올해 3분기에 보잉의 실적을 보고하면서 T7A와 KC-46A 두 기종에서만 총 16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외에 다른 방산 부분 사업까지 합쳐서 총 20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보잉사가 앞서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T7A가 누적 20억 달러, 2조가 훨씬 넘죠. 한 2조 6천억 대인데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향후 T7A의 전체 손실액이 40억 달러, 약 5조 2천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더욱 골치 아픈 것은 보잉 군용기 사업부의 문제가 T7A 하나가 아닌 KC-46A 급유기, MQ-25 무인 급유기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급유기 다 뭐가 문제냐? 급유봄이 있거든요. 급유붐, 이 막대기, 급유하는 막대기, 여기에서 커다란 에러가 발생했어요. 아무튼 말 그대로 총체적인 부실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보잉은 2022년부터 방위사업 부분을 이끌어온 테드 콜버트 사장의 퇴사를 발표합니다. 사실상 해고였죠. 그럼 왜 이 사단이 났을까요? 보잉은요, 맥도날드 더글라스하고 합병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보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보잉은 엔지니어 중심의 회사였어. 이에 반해서 맥도날드 더글라스는 좀 마케팅이나 이런 영업 쪽이 강한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놀랍게도 보잉의 그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퇴출이 됩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더글라스의 경영진이 사업 효율성을 한다면서 엔지니어들을 퇴출하고 마케팅 쪽하고 뭐 이런 영업 쪽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문제들이 지금 보잉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레드호크가 이 모양이면 일본 정부의 고민도 커지겠네요. 일본 정부의 초기 구상은요, 보잉의 T7A 레드호크 사업에 참여해 개발비를 분담함과 동시에 미국과 공동으로 해외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 진출하고자 했던 야무진 꿈을 꿨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FA-50이 선택한 그 방법을 사용하자 했던 거죠. 우리나라의 T-50은요, 개발 초기 단계부터 경전투기로의 확장을 고려해 대량의 무장 장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 보잉의 T7A는요, 고등훈련기로한, 그것도 낮은 가격을 목표로 개발된 모델이기에 무장 능력 강화와 함재기 등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개량이 필요합니다. 미 공군은요, T7A가 선정된 APT, 이게 Advanced Pilot Training이라고 해서 이제 고등훈련기 사업인데, 이 사업 외에도 실제 공중전과 무장 투하 훈련, 그 다음에 가상적기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경전투기에 가까운 ATT, Advanced Tactical Trainer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보잉사와 협력해 개발비를 분담함으로써 ATT 사업에 공동으로 참가하면 물론 한국의 FA-50 사례처럼 미국과 함께 해외 시장에 공동 진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T7A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똥밭에 구르고 있잖아요. 따라서 개발비 상승은 물론 보잉사 자체의 전체적인 기술력과 품질 관리 능력 면에서도 불신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T7A 사업에 참여할 경우 막대한 누적 적자를 가진 보잉이 일본을 ATM, 즉 현금 인출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공동으로 개량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사실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보잉에서 조립된 고등훈련기 부품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과부 제조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결국 일본 정부는 고등훈련기가 필요하고요. 보잉은 말 그대로 엄청난 삽질을 하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우리 T-50한테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전시회에 참가한 로키드 마틴 일본 지사 부스를 우리 특파원이 찾아갔습니다. 비밀 요원이 찾아갔는데 마침 홍보용 동영상에서 T-50의 비행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스에 있는 작은 TF-50 모형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TF-50은 록히드 마틴이 미 공군의 ATT 전술훈련기 사업에 참여하고자 개발한 모델로서 일본 고등훈련기 사업에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택은 어떤가요? 그래서 비밀 특파원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일본 고등훈련기에 참여하실 계획입니까? 일본 록히드 마틴 지사의 답변은 아직은 미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G2G, 즉 Government to Government 정부 간 거래 상황이므로 일본 고등훈련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이 고등훈련기를 구하고 있고 TF-50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에 어떻게 일본 정부에 접근할지, 어떠한 제안을 할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결정한 것이 없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비밀 요원이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일본 정부 사이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카이의 몫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요,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므로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한결같은 대답이죠. 아무튼 정리하면요, 록히드 마틴도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록히드 마틴이 주도해 일본 정부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아직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일본 정부에 어떠한 제안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럴만도 한 것이요, 미국과 일본 사이의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이 2024년 올해 4월 10일에나 공식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양국의 정부가 만나서 논의를 진행한 단계예요. 또 뭐예요? 대선까지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대선 이후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굉장히 큰 착각을 했네요. 백업을 하나만 선택한다면 한국을 선택할 이유가 없네요. 근데 퍼거슨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이 경제 위기에 빠진다면 그 경제 효과가 전 세계로 퍼질 것이다. 근데 이게 나왔던 2010년대 중반 얘기만 해도 그런 여러 가지 IT 가장 중요한 산업 입장에서 한국이 좀 미운 짓 한다고 우리가 한국을 배제해? 계산기 두들겨 봤을 때 우리도 손해가 많은데? 밉지만 그냥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안고 가자.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과연 지금도 그러냐? 아, 지금은 아니에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카이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카이 관계자는 록히드 마틴이 일본 고등훈련기 사업에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으며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나 카이가 일본 정부에 접근한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 우리가 개입할수록 선정 가능성이 낮아짐을 업체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죠. 카이 측의 견해는 자신의 몫으로 정해진 70%의 지분만 지켜준다면 록히드 마틴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상관할 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카이가 받아야 할 70%의 지분을 받는 방법도 굳이 일본용 고등훈련기 생산 파트를 분담할 필요 없이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70% 수준의 금액만 지불해 준다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카이 관계자는 록히드 마틴이 T-50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확보한 13%의 지분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 록히드 마틴이 생산하고 있는 F-35A 등의 구성품을 카이가 양산하는 등의 다양한 보상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카이가 일본에 공급될지도 모르는 T-50 생산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왜? 우리나라한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군이 F-35A를 도입했을 당시에 가장 논란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정비 문제였죠. F-35A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와 수리는 한국 공군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6에서 7년 주기로 진행되는 종합적인 성능 점검을 위한 록히드 마틴이 설치한 MRO&U, 이게 정비 및 장비 업그레이드거든요. 이런 권한을 가진 지역 정비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요, 록히드 마틴은 민감한 스텔스 기술 등을 적용한 F-35A의 원활한 정비와 비밀 보호를 위해 지역 정비창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MRO&U 거점으로 지정된 것이 바로 일본 아이치현의 미쓰비시 중공업 정비창과 호주 남부의 윌리엄스타운 정비창이었죠. 그런데요, F-35A가 배치된 청주 비행장에서 호주 윌리엄스타운까지의 거리는 무려 8,468km입니다. 당연히 한국 공군은요, 일본의 F-35A 정비를 맡길 수 없다고 록히드 마틴에 항의했죠. 하지만 록히드 마틴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견해는 일본에서 F-35A가 정비된다고 하지만 핵심 부분은 미국인 기술자만 접근할 수 있고 일본에서 정비된 F-35A에 대한 품질을 록히드 마틴이 보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한국 공군은 당연히 납득할 수 없었고요. 결국 F-35A 2차분 20대 도입 사업을 진행하면서 절충 교육을 활용해 우리나라에 MRON-U급 정비창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록히드 마틴은 복잡한 한일 관계를 반영해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F-35A 정비 시설이 우리 청주 공군기지에 설치될 예정이죠. 오늘의 결론은요? 일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호구가 될 각오를 하고 보잉의 T-7A 사업에 참여해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본 항공자위대가 필요한 고등훈련기를 일본 내부에서 면허 생산하고 T-7A의 해외 수출 시 확보한 지분만큼의 이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대신 이 결정을 할 시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출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전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합니다. 다른 방법은요, 록히드 마틴과 협력해서 TF-50을 일본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는 대신에 해외 공동 진출은 현실적으로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분명한 금액을 확정할 수 있죠. 하지만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가 제정신이라면 TF-50을 선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일본인들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여전히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굳이 나설 필요 없이 록히드 마틴에게 제주를 부리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우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T-50의 일본 진출을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한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라는 국가는 다들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이곳에서 한국에 대한 열기가 아주 뜨겁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에티오피아 언론사 캐피탈에서 신문 한 면 전체를 자국을 찾은 한국인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지 온 한국인들 덕분에 오랜만에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시립병원에 사람들이 몰렸고 모두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바로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는데요.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우러 와서 253전, 253승의 전설을 남기고 심지어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직접 고아원까지 세운 이 영웅들은요, 안타깝게도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에티오피아 내에 공산주의 정권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생활고에 시달려왔고 가벼운 안 질환조차 치료하지 못하며 대부분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우리나라 기업이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열린 정전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 중이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참전 용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죄송합니다, 저희가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남긴 채 한국으로 돌아와 참전 용사들의 눈 수술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단 3주 만에 다시 에티오피아 땅을 밟은 것인데요. 제가 많이 소개해드려서 아실 겁니다. 인프레시라는 기업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인프레시는 실제 아디스아바바 시립병원의 안과 의료진과 협업해서 참전 용사와 가족들 약 50여 명을 검진해 주었고요. 실제 수술이 필요한 참전 용사들까지 모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잠시 수술과 그 후 검진까지 마친 현지 상황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ብዙ ለውጥ እያየን ነበር። አሁን በቅርብ ጊዜ ማለት ነው። እግዚአብሔር ይስጥልኝ ኑሩልን፣ እንዳስተዋሳችሁ አስታዋሽ ያገኙ። ምንም የሚሰማኝ ነገር የለም። 이렇게 에티오피아를 찾아온 한국 기업의 현지인들이 열광을 했고요. 또 기적의 한국인들, 우리를 잊지 않았다라며 신문 한 면을 타국인들의 이야기로 담은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인프레시는 지금도 여러 참전국과 국내 참전 용사들을 위해 실질적인 후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기적을 전하기 위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잘 착용하고 다니는 굿즈인데요. 바로 이 태극기 키링입니다. 인프레시는 6.25 전쟁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 생사를 넘나든 참전 용사들의 서명이 새겨진 태극기 키링을 구현해내어 한국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큰 호평을 받기 시작한 이 태극기 키링은 감탄이 나올 정도로 디테일과 퀄리티가 좋은데요. 상품의 수익금 일부는 참전 용사분들께 후원되고 있으며 실제 키링을 구매해 동참한 분들의 이름이 참전 용사분들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참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기적 같은 행보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